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월요일에 함께하는 레그넘 투자 자문 이충광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어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들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금요일에 이렇게 무너지면서 좀 아쉽게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기분 좋게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아주 뉴트럴하게 무덤덤하게 봤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연초에 한 이틀 오르다가 지금 쑥 빠졌잖아요. 네. 미리 좀 털고 가는 느낌? 그래서 조금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저희 포트폴리오도 손실은 좀 있었지만 네네네. 지난 2년 반을 돌이켜 보면 이런 매크로 환경, bad is good이고 good is good이냐 다시 good is bad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가격 부담을 좀 덜어주는 정도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금리를 보면서 좀 불안불안하고 언젠가는 조정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느냐 아니면 하락세가 조금 더 나오느냐 이제부터는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하락 트리거가 고용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종목들 얘기보다는 고용을 먼저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었고 예상치를 한 10만 건이나 웃돌았다고 봤습니다. 요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좋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좋은 얘기인데 사실 시장은 조금 안 좋게 받아들이네요. 그러니까 좋아도 너무 좋으니까 이게 과열이냐 아직 과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기에는 좀 성급한 단계이고 고용에 대해서요. 네. 그렇죠. 통화 정책에 너무 자본시장이 목말라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배당하고 있다 또는 목말라 있다 그러니까 의존하고 있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금리 인하를 좀 해주길 바랐는데 네. 고용을 보면서 그 기대감이 꺾여버리니까. 근데 앵커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지난 2년, 3년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2021년 겨울부터 레그넘 창립하고 22년 1월부터 고유자금을 투자했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아주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다가 2023년 말, 2022년 말, 2023년 초가 이 매크로 부진 또는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장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랬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때부터 좋을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매크로 경기 펀더멘털 실물 경기가 워낙 탄탄했었기 때문에 예.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흔들리긴 했었지만 앞으로 그랬죠. 불장이 올 거다라고 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이 워낙 고용 시장이 좋아서 흔들렸다. 예. 심리적으로 조금 가격 해소를 해준다는 그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적어도 지난 30년 동안 믿고 있었던 것은 중간에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리더라도 이 펀더멘털이 탄탄하게 되면 결국 방금도 앵커님 소개해 주셨지만 이 매크로 금리 때문에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실적 좋게 나온 종목들은 분명히 거기에 수렴하거든요. 맞아요. 예.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너무 좋아서 시장이 하락했다라는 그 명제 자체에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한계점이 있는 거죠. 예. 너무 좋아서 시장이 빠진다라는 게 물론 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그 기대가 꺾이면서 시장이 내려앉았다라고 해석해 드릴 수는 있지만 사실 좋아서 빠졌습니다라는 걸 설득시켜야 되는 부분이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애초에.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일단 좋은 거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실적 시즌의 숫자로 또 돌아서 나오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여쭤본 것처럼 여기서 이게 조정으로 끝이 나느냐 아니면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지느냐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면 그냥 간단한 조정.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이라고 표현할 때는 네. 커렉션이냐,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면 원래 주식시장에 있었던 내재 변동성 정도냐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커렉션이라고 하면 커렉션이 그러면 더 큰 그렇죠. 하락인가요? 뭔가 막 뜯어고치고 예. 그동안에 버블이 버스트아웃하고 이럴 때는 보통 고점 대비 20-30% 빠지죠. 예. 지금 전혀 그런 상황 아니고요. 작년 7월에서 9월에도 한 10에서 12% 빠졌죠. 그 이상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냐 그 기간 동안 펀더멘털이 워낙 좋았거든요. 그런 믿음을 저는 갖고 있고 말씀 나온 김에 지금 6페이지 잠깐 차트 띄워주시면 네네. 하나하나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네. 노동시장이 워낙 좋았다고는 하지만 지난 1월 7일 발표된 졸트 보고서 같은 경우 보면 채용 공고는 계속 많이 그러니까 증가를 했는데 예. 실제로 채용은 줄었어요. 그리고 잡 퀴시라고 하죠. 퇴직자들. 네. 퇴직자들은 또 줄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오프 앤 디스차지라고 해서 해고자 숫자도 좀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노동시장이
그 실업률은 떨어지고 넌팜 페이로에서 일자리 수는 많이 늘어났지만 그렇죠. 실제 기업 단에서는 막 그게 뭐라 그럴까요? 처닝 아웃이라고 하죠. 2, 3년 전에 노동시장이 실업률이 막 3.5%, 3.7% 했을 때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좋은 상황이 점점 쿨다운하고 있는 추세는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고용 보고서에서 에버리지 아울리 어닝스라고 해서 그 먼스 기준이긴 하지만 그 시간당 노동 임금도 0.1% 포인트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예.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이 조금씩 이제 쿨다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우려할 일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고용이 되게 좋게 나온 거를 걱정하는 근본적인 배경이 고용이 좋으면은 이제 임금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면은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진다. 이걸 물가가 걱정하는 상승. 건데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금 상승률은 오르지 않았군요.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제롬 파월이 작년 초반부터 계속 얘기했던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조금 쿨다운하고 있다, 안정화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헤드라인이죠. 실업률이 4.2, 4.1로 떨어져도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수도 많아졌고. 자 그러면 일자리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그 소득자도 계속 많아질 수 있을 것이고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 소비도 탄탄하다는 얘기고 그렇긴 하죠. 그러면 기업들이 거기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오히려 힘든 회사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많이 돈을- 벌기를 바라죠. 그렇죠. 예. 그리고 기업들이 계속 막 해고하고 그만두고 이런 것도 잘 버틸 수가 있다는 얘기는 기업들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업 실적도 포지티브하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거기에 수렴하더라고요. 적어도 3년 그렇군요. 전부터만 보면 예. 그 정도 가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아예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사실 저희 회사에 이제 같이 대표하시는 분하고도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일단 올해 그 금리 패스를 얘기하기 전에 네. 1월 하순에 이제 FMC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동결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거의 지금 시장의 퍼센테이지도 거의 100%더라고요. 저희 다른 대표님은 그래도 25bp 인하하지 아 않겠느냐.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조금씩 쿨다운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 뭐 리스펙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확장해서 올해 내내 동결을 할 거냐, 2번 인하할 거냐, 한번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아 그러네요. 네. 지난 2년 내내 제롬 파월 페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항상 그 미디어 인터뷰라든가 그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 데이터 디펜던트잖아요. 예.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예요. 데이터 디펜던트를 해야지 그때 달라지는 그 그림을 보고 거기에 맞춰가는 게 정책인 것이지. 예. 시장이 우려한다고 해서 또는 뭐 대통령 한 사람이 내려한다고 해서 그대로 그게 훨씬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앵커님 말씀에 제가 이렇게 반박을 하자는 게 아니라 네네네. 지금 단계에서 뭐 동결할 거냐 인하가 없을 거냐 있을 거냐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지난 3년 내내 제가 시장을 쭉 지켜볼 때 저는 예. 매크로 어프로치를 하는 하우스라서 이제 이런 스탠스를 견제하는데 너무 그 쓸데없는 그런 그 어떤 뭐 기대 내지는 과도한 어떤 실망 또는 기대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것도 사실은 올해 안에 이제 1월 13일인데 그렇죠? 아직 10개월이나 더 남았는데 11개월이 더 남았는데 그리고 짧게 부연 설명 한번 네네네, 더 하자면 좋습니다. 월스트 케이스 저는 월스트 케이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시장에서 기준대로 월스트 케이스 동결한다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소비도 좋을 거고 물가가 좀 문제긴 하죠. 예. 물가는 이제 지켜봐야 될 텐데 뭐 최악의 상황이겠습니까 그게 기업 실적에도 연결이 될 거고 지난 3년 그랬던 것처럼 지난 3년 내내 고금리 5.5% 정책금리 그다음에 10년물 금리 5%를 우리가 견뎌왔습니다. 예.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 지레 겁먹을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배경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물가를 걱정하게 된 계기의 첫 번째 트리거는 트럼프 당선이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일기 때와는 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좀 확고하시고
예, 그래서 기업 실적도 탄탄하고 이런 상황에서 뭐 금리가 뭐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얼마나 내려가느냐를 두고 벌써부터 이렇게 갑론을박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소모적인 논쟁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탄탄했던 기업들의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TSMC 같은 경우에는 12월 매출이 긍정적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선방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좀 지금 필요한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연계해서 사실 TSMC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그 갑자기 제가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외주 수주 받아서 반도체 제작하는 회사죠. 예, 팹리스. TSMC가 뭐 몇십 프로가 증가하고 할지는 저는 파운드리죠, 죄송합니다. 파운드리. 예. 그러니까 항상 헷갈려요. 아, 예, 맞아요. 파운드리 팹리스가 항상 헷갈리는데 그 차트 보시는 대로 TSMC가 좋을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종목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YOY로 매출이 몇 프로 증가할 거다 몰라요. 그런데 60% 가까이 58%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웬만한 기업이 YOY로 1년에 매출 성장이 보통 한 5%, 6% 해요. 아, 그렇죠. 어마어마한 성장이고 예. 자 그럼 이거 TSMC도 TSMC지만 TSMC한테 발주를 하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럼 그 발주를 하는 회사들은 뭐 AMD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다음 페이지 우리가 보통 M7 최근에 이제 배트맨이라고 하죠. 그 브로드컴이 붙은 거죠. 붙으면서 예. 뭐 배트맨이야 바트만 뭐 이렇게 어려워요, 표현을 하고 저거 싶은데. 읽기가. 예. 그럼 이제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이런 빅테크들이 계속 갈 수 있을 거냐. 자 차트에서 간단히 보시죠. 제일 밑에 S&P 500 평균의 그 펄가 21배 정도 되고요. 지금 많은 데는 22배 봅니다. ROE가 20% 정도, 그로스 마진이 35% 정도 돼요. 평균이. 예. 이 위에 브로드컴을 포함해서 M7 종목들이 수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높죠. 이런 회사들이 가지 않으면 어떤 회사들이 가겠습니까? 브로드컴은 안 넣어줄 수가 없네요. 저거 숫자를 보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데 여담이지만 예. 제가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을 같이 비교를 해왔습니다. 예. 지난번 인터뷰 때인가도 표현을 드렸던 것 같은데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만큼 오를까? 이런 생각은 저는 솔직히 하고 있어요. 궁금하긴 하네요. 성장세가 기대는 되지만 예. 실제 좌측이 엔비디아, 우측이 브로드컴의 예. 그 레버니 성장률, 어닝, 그다음에 프로핏 마진 이런 것들을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아직은 엔비디아만큼의 뭐 아, 기대감은 있겠지만 뭐 퀄리티나 이런 퀀티티, 양적, 질적으로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브로드컴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좀 밸런스 있게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두 개의 회사의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이 debt to asset이라고 하죠.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22년도 3분기에 엔비디아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50몇 프로에서 지금 30%로 떨어져 있고요. 브로드컴이 그때 60%에서 지금 50%대인가로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 비율 전체의 이 수준 자체도 엔비디아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건전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브로드컴이 기대는 되고 있고 예. 뭐 역시 그런 회사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미국 시장의 어떤 역동성을 보여주는 나는 차원에서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최근 1년 190% 올랐잖아요. 브로드컴이 그 정도 올까? 뭐 이런 생각도 같이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시장의 조정을 활용해서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할 때라고 전제를 깔아주셨고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얘기를 해주시면서 종목들을 좀 비교해 주셨는데 M7을 사야 된다라는 건 알겠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가야 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뭐 엔비디아, TSMC 이런 라인업은 대충 이해가 네. 충분히 됩니다만. 저는 아까 제가 우려된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AI 1억이 있다라고 예. 하면 당연히 AI. 예.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요. 나중에 한번 시간을 꼭 주세요. AI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한번 논해보고 싶어요.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네, 나중에. 저는 지난 30년 동안 뭐 국세청 외래 강의도 해봤고 많이 해봤는데 좋은 이슈, 안 좋은 이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이슈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고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약장수 같거든요. 아, 그렇죠. AI는 저는 정말 이 자료를 보고 공부하면 할수록 다르군요. 어마어마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중요한 건 AI 관련된 주가가 얼마나 오르냐도 중요하지만 이 AI 덕분에 이게 보편화되고 상용화되고 지난주에 CES도 얘기했었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건지 그게 중요하죠. 경제가 얼마나 질적으로 성장을 할 건지 노동 생산성이 지금 미국만 나홀로 상승하고 있어요.
이런 도도한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AI 관련주를 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성이 미국만 오르고 있다는 게 분명히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 미국만 올라가는지 지금과 같이 굉장히 곳곳에서 막 쟁이행위가 나오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생산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라는 건 결국 AI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예. 적어도 3분의 1 이상 정도는 AI 덕분에 생산성이 향상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AI와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미국 증시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뭐 일정 정리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네. 14일 날 현지 시간이죠. 14일 날 PPI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 날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수입 물가, 그리고 소매 판매. 아, 물가가 계속 나오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 연초에는 항상 그러니까 월초에는 항상 고용 관련 지표 나오고 그쵸. 중순이 딱 지나면서 물가 지표 나오고 하순에 이제 8번 건너뛰긴 하지만 FMC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이렇게 패턴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맞아요. 월간 어떤 패턴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노동시장 때문에 우리가 한번 화들짝 놀랬잖아요. 예. 근데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헤드라인 살짝 뜨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코어가 살짝 뜨긴 했어요. 그런데도 시장이 안도했던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값이 많이 뜨긴 했지만 그동안에 가장 문제였던 주거비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는 신호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예. CPI에서 43% 차지합니다. PCE에서는 한 17% 차지해요.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수입 물가지수를 합쳐서 가장 중요한 이제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된다는 얘기죠. 네네. 아까 소비자 물가지수 그랬고 생산자 물가지수 우려했지만 실제 PCE에 산입되는 뭐 포트폴리오 관리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항공료는 또 탄력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질적으로 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만 막 뜨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예. 이걸 이번 달에 그러니까 저는 이번 달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추세를 계속 보여준다면 시장은 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 경기가 좋아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 부문 말 물가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측은 감히 못하겠고 네. 이번 주에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역시도 뭐 월스트 케이스 물가지수가 좀 뜨더라도 뭐 건강한 조정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일단 지금 고용에 따른 조정이 굳이 얘기를 하자면 너무 고용이 뜨거워서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물가를 좀 건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오늘 이번 주에 한번 확인해보는 중요한 테스트 구간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서 한 번 더 안도감을 찾는다면 그래 고용 좋은 건 좋은 거지라고 다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물가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